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장 초반부터 4%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4%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상승 견인한 훈풍이 코스피까지 불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한꺼번에 주가가 너무 오른다. 그래서 코스피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자, 이 사이드카 올해 들어서 정확하게 43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달력에 맨날 적어놓고 있어요. 예. 사이드카라는 것은 사실상 경찰이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어떤 비상을 알리면서 수습을 하겠다고 나타나는 그런 조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 들어서 벌써 44번 우리나라 역대 기록을 한번 회고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발동된 게 2008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연간 26회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이제 반 정도 넘어가면서 벌써 43회나 발동이 됐다. 그야말로 오를 때는 급격하게 오르고 내릴 때는 급격하게 내리는 급변동성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43번 중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가 23번, 또 매수 사이드카가 20번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코스닥 빼고 코스피만 상대로 한 것이거든요. 뭐 어쨌든 변동성이 높다. 그런데 오늘은 변동성이 높아도 좀 투자자들이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상승 쪽으로 높았다 해서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올랐을까? 그 오른 요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분석하는 데 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밤사이에 가장 큰 훈풍은 마블 효과라고 봅니다. 마블. MARVEL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서 사실 엔비디아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요. 이 마블이 어젯밤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 새벽에 새로운 기술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그 신묘한 기묘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반도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거기서 빅테크들이 반도체 많이 사가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 주가 상승도 오고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이 됐는데 지금 여기 하나 버틀렉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인공지능은요. 초기에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단계를 떠나서 모든 것을 직접 사람과 대화하는 추론형, 대화형 인공지능까지 들어왔는데 거기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자 거기 안에 엔비디아의 GPU도 들어가고 SK 하이닉스의 HBM도 들어가고 삼성전자의 D램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들끼리 대화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열도 많이 나고 빅테크가 돈은 많이 들었는데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금 돈벌이를 좀 못한다 이러는데 밤사이에 마블이라는 회사가 그 가속기, 이 반도체들 여러 가지 연결해서 빨리빨리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빅테크들이 훨씬 더 빨리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기대, 이게 정폭이 됐거든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니 마블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찬물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반도체 생태계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블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면 반도체 제조회사들은 저 제품 가지고 새 제품 만들어서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 팔란티어라는 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저 멀리 앉아 있어도 안경만 끼면 천리밖에 보인다는 천리안 아닙니까? 저게 군사 정보 산업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미국 CIA 또는 미국 국방부가 팔란티어하고 협조를 맺고 있는데요.
이 팔란티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미국의 CIA 중앙정보부로부터 돈을 많이 벌었다면 뭐 옛날에도 그랬으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번에는 저 팔란티어가 만드는 이 천리안을 민간 기업이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바로 저 천리안을 인공지능 가지고 개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이제 돈 되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 폭탄, 팔란티어와 마블이 이제 신기술을 도입했다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직 기술이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에요. 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게 직접적으로 반도체하고 연관 관계고 현재로서는 뭐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도 한참 오르다가 좀 정규장 끝나고 나서는 좀 속도 조절이 됐습니다. 어쨌든 어제 밤사이에 이런 마블 효과, 팔란티어 효과가 아시아 지역으로 당치면서 한국과 일본의 주가가 올랐는데요. 반도체 회사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는 2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보물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레버리지라는 칼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일본은 없는 우리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으니까 일본 3% 올라갈 때 우리는 6%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는데 자, 제가 내려갈 때는 또 저게 또 매도 사이드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전히 변동성은 심한데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미국에서의 바벌과 팔란티아 효과로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종합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역시도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이제 21% 넘게 뛰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에 쏠렸던 뭐 수급 등이 지금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동안에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와서 가장 피해를 본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왜냐하면요.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뜨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거기다가 2배를 꼽혀준다 이러니까 시중에 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마구마구 또 몰려갔는데 그 돈을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서 왔느냐를 따져보니까 코스닥 주식 팔고 온 돈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레버리지는 신규 예탁금도 올렸고 또 앞으로 배율도 좀 낮춘다 해서 좀 견제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저 ETF로 레버리지 ETF로 넘어가는 돈이 현저히 줄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흘러가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코스닥을 좀 올리고 있다.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1000 정도였는데 코스닥은 그때보다 훨씬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800선 회복도 못하고 있는데 800선 회복해봤자 1년 전 수준보다는 20%가 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 광풍 속에 가장 큰 피해자가 코스닥이다. 근데 코스닥이 과연 살아날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한편 코스피 최근에 이제 급락세 이어가면서 증권사들 목표치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도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목표치 정말 하향 조정 이 대목이 우리 투자자들 개미들의 아픈 마음 정말 상실될 마음을 2번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증권사들이 얼마나 목표치를 높였습니까? 목표치를 끝없이 높이니까 많은 투자자들, 특히 새로 진출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권사 같은 대형 기관이 주가 오른다고 했지 않냐. 그것만 보고 마구마구 사들어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목표치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앞으로를 좀 예측해 주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목표치를 낮춰요. 자, 처음에 목표치를 너무 놓쳐가지고 높여서 그때 주식을 사들어간 사람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증권사 목표치 때문에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목표치를 낮춰버리면 그럼 다시 올라가지 말라고 또 저주하는 게 이렇게 이중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뭐 너무 타달 수도 없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뭐 선의로 보지만 개중에는 일부 증권사 자체가 자기들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메시지는 절대 안 내는 그런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정권사의 목표치를 볼 때는 그런 정권사의 구조적 어떤 해바라기 성향, 무조건 좋게 보는 성향, 그것을 좀 같이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 SK 하이닉스가 300이 가까웠을 때, 300천 갈 때 400을 올라간다, 500을 올라간다, 특히 노무라는 이 엄청나게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160, 170선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정권사 중에 가장 나쁘게 목표치를 낸 데가 BNK 정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방 정권사인데요. 거기서 184만 원을 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정권사들이 비웃었어요. 너 혼자 잘 살아라. 다른 데는 전부 300, 400 올렸는데, 그런데 지금 그 BNK 가장 낮은 BNK보다도 더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자, 이게 주식 투자할 때는요, 정말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로지 실적이나 흐름 이런 것을 자기가 쭉 판단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지, 정권사 시세 믿고 또는 어떤 주위에 아는 전문가 한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한다는 거,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그냥 부채 도사 같은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거랑 똑같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짧게 짚어볼게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정부가 서둘러 내놨는데, 일각에서 이 같은 보완책이 효과가 없다면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 떨어지고 올라갈 때 그 진폭이 너무 크니까, 특히 그 진폭을 또 더 키우는 게 공매도거든요. 공매도라는 게 지금 수중에 없는 주식을 먼저 팔았다가 나중에 사 모으는 건데, 이게 또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결단만 하면 공매도는 금지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는 정상적인 상품이에요. 공매도가 주가를 한꺼번에 오르는 것도 막아주고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도 막아준다는 그런 선기능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매도를 없애버리면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에 올라가는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공매도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가 더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막을 수는 있지만 공매도 막는 것이 레버리지 대책은 아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대책은 정통으로 레버리지 문제에서 풀어가야 되고요. 그 결국은 배율 문제, 현재 2배로 돼 있는 배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거 이제 법을 바꾼다고 입법을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속도를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A가 안 된다니까 B를 하고 B가 안 된다니까 C를 하면 혼란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그것은 불안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 한 달 사이 35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증시가 좀 조정을 받자 오히려 안정적인 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은행은 돈 맡기면 손해다.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도 얼마 안 주고 또 인플레를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해서 엑소더스 은행을 탈출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금리도 좀 낮았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은행에 예금이 좀 몰리고 있고, 은행 예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또 하나는 일정 기간을 맡겨놔야만 제대로 이자를 주는 정기성 예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기성 예금으로 35조 원이나 새로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일시적으로 주식이 안 되니까 잠시 대피해서 은행에 요구불 예금 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난 주식 안 할래 하면서 빠져나간 돈이 35조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일시적으로 대폭등했을 때 우리나라 개미들이 팔고 나간 주식이 무려 9조 원 가량 됩니다. 그런 돈도 이런 데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채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뭐 어느 상품은 좋고 어느 상품은 나쁘다, 절대선과 절대악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좀 균형 잡힌 금융 정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 유동성 또는 위험성, 황금성 이것이 균형 맞춘 그런 포트폴리오 그런 쪽으로 해서 일부 회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도 짧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모기업이죠. 쿠팡 INC가 2분기 상장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세청에서도 3천억 원대 세금 추징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쿠팡 뭐 세계적인 이 온라인 유통업체죠. 한국에서 대부분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쿠팡의 온라인 김범석 회장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이 대만 출신이거든요. 대만에도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고 국제적으로 넓혀가고 있는데 사실 쿠팡이 흑자 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쿠팡은 오랫동안 엄청난 적자를 가지고 견뎌왔습니다. 적자를 통해서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근에 이제 좀 흑자 전환을 한다 싶었을 때 뉴욕 증시에 상장도 했는데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연이어 지금 돌출하고 있죠. 이를테면 뭐 물류센터 화재라든지 그 화재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째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탈세 문제, 또 정보 유출.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밤사이에 뉴욕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거기 보니까 2분기 실적이 뭐 엄청난 것 같아요. 거의 뭐 1조 원대 가까운 영업 손실. 엄청난 적자거든요. 이제 이렇게 적자가 계속 이어지면 쿠팡인들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적자의 상당 부분이 벌금이라든지 일회성 지출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거를 빼면 아직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쿠팡 입장에서는 빨리 흑자 전환을 해서 갈 길이 멉니다. 쿠팡은 지금 온라인 유통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처럼 인터넷 사업도 하고 또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고 쿠팡 요즘 TV 중개사업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유통 쪽에서 정보 유출 때문에 일단 좀 이게 브레이크가 밟혔다. 근데 이것을 계속 정부하고 갈등으로 이어가니까 문제의 그 구조가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자,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